저는 일단 희소식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인간의 직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겁니다. 원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상균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인류라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 미러볼 예. 같이 생겼죠? 반짝반짝.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책이었었나요? 이게 8가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음. 인공지능을 포함해서 로봇, 메타버스, 뭐 생명공학, 그 다음에 뇌 컴퓨터 연결하는 거, 그런 모든 기술들이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는지, 우리의 사회나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서적입니다. 예전에 제가 메타버스 책이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AI 열풍이 저는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예전에 예. 올해 초만 해도 메타버스 열풍처럼 이게 치다가 다시 꺾일 거다. 네. 근데 지금 꺾이질 않고 계속 가고 있거든요. 메타버스랑 AI가 지금 어떻게 다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AI는 사실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장비를 통해서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예. 반면에 메타버스는 사람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 장비가 아직은 약간 미진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내년 초에 나온다고 하는 애플의 비전 프로 또는 그 이제 따라서 만들긴 삼성의 제품, 뭐 퀘스트 3 이런 것들이 나와서 장비가 좀 안정화가 되면 다시 한번 AI를 통해서 만드는 콘텐츠를 메타버스에 소비하는 쪽으로 저는 판도가 좀 바뀌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게 되는 네. 거였구나. 그러면은 챗 GPT가 이게 나오면서 네.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게 예전에도 인공지능 많았잖아요. 알파고도 있었고. 그렇죠. 이게 다른 점이 있나요, 이게? 저는 이제 사실 그 옛날에 IBM에서 체스 뒀던 머신부터 기억을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그거 잘 모르고 알파고부터 기억하더라고요. 옛날 사람들은 그거부터 기억을 합니다. 근데 체스 머신 때도 충격적이었고 알파고도 충격적이었는데 감정이 그런 거예요. 충격은 받았지만 나하고는 무관하죠. 만약에 이세돌도 아니고 내가 체스 선수도 아니고 바둑 둘 일이 없잖아요. 네, 바꿀 일이 없잖아요. 예. 우리가. 예전에 있던 인공지능은 신기하고 놀랍긴 하지만 나의 업이나 나의 배움하고는 무관한 거야. 그러니까 나의 업을 건드릴 건 없었어 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일단 챗GPT가 생성형 AI다 보니까는 얘가 글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하는 현대적인 직장의 업무의 거의 대부분이 사실 글과 관련된 업무거든요. 예. 현업에서 뭐 블루컬러에서 완전히 작업복을 입고 일하시는 분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 간에 나의 업인 리포팅이라는 작업이 들어가는데 리포팅을 나보다 잘하거나 비슷하게 해. 여기부터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근데 내가 그냥 폰으로도 돼. 다른 상비 살 것도 없어. 이게 이제 신기한 포인트인 거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네. 내 실생활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네. 간다. 마침 또 오늘 또 네. 인터뷰하는 날 오늘 어젯밤에 발표가 났는데 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구독 서비스를 이제 네. 하겠다고 하면서 또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AI를 구독을 한다는 건 어느 분야까지 가능할 거라 보세요? 일단 뭐 비서와 같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 짐작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저와 같은 이제 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최근에 뭐 GPT에다가 스칼라 AI나 뭐 PDF 업로드해서 분석해주는 플러그인을 붙여갖고 쓰는데 지금 플러그인들도 보게 되면 나중에는 그것도 하나의 앱스토어처럼 커질 거거든요. 마켓 자체가. 그러면은 용도에 맞게끔 쓰는 건 좋은데 계속 비용 부담 올라갈 거예요. 또 이것도 구독형 형태를 해가지고 일정 개수를 쓰게끔 한다든가 일정 횟수를 보장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어떤 과금 시장이 형성이 될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그러면 가장 먼저 돈이 되는 시장이 우선은 뭐 이런 뭐 어떻게 오피스? 네네. 이런 쪽 시장이 될 수도 있다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사실 문서나 정보를 다루는 모든 시장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고 예. 보는데 사실 의외의 마켓들도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단 AI가 발전되면서 산업화, 기계 쪽이나 로봇 쪽에 접목하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또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연구를 별로 할 필요성 자체가 별로 없는 것 중에 뭐 메뚜기 떼가 출몰 하거나 또는 부족한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지리 정보를 유추하는 거. 우리나라는 그런 정보들은 충분하고 예를 들어 메뚜기 떼 출몰하는 사건 자체 별로 없으니까 안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좀 우리가 알만한 뭐 회사들 중에서 AI를 붙여서 이게 지금 바로 사업에 붙이는 것들, 돈이 되는 사업에 붙이는 것들 그런 데들이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게 홍보하려고 하는 돈 전혀 아닌데 제가 예. 깊게 하는 거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책을 냈던 데도 이제 웅진 싱크빅인데 웅진에서 만들고 있는 학습 플랫폼이 있어요. 그 플랫폼이 원래부터도 몇 년 전부터도 만들어져서 이제 현재 마켓 시어가 제일 높은 제품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알려주고 싶은데 가장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게 어학이에요. 우리 애가 원어민처럼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원어민 교사를 붙여주는 건데 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원어민 교사 여러 명을 아이가 태블릿으로 만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언제 24시간 내내 소액만 결제해도 계속 원어민 교사랑 아무 때나 집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에 그냥 원어민 교사 만나면 또 처음에만 신기할 재미가 없으니까 이걸 게임처럼 만들어서 게임 속 NPC인데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랍죠? 근데 정해진 대사만 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하는 말에 따라 대사가 계속 바뀌어요. 가끔 성인들도 보면 심심하니까 혼자 대화 나누는 채팅창 같은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게 게임화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채팅이 아니라 말로 하는, 듣고 말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고 이제 3차원으로 그림이 뜨니까 공간도 이동하면서 NPC랑 호흡도 하고 미션도 해결하고 이런 걸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학교육 분야에서 원래 할 수 없던 시도를 AI가 들어오면서 저희 팀이 준비를 해보고 있어요. 용준하와 같이. 그러면은 교육 시장부터 AI가 먼저 들어오게 되고 그쪽이 이제 그럼 교육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AI를 제일 먼저 만나는 곳이 되겠네요. 의외의 포인트긴 한데 사실 그런 게 교육이 사실 개인화시켰을 때 가장 효과가 높은 건 예전부터 정설인데 개인화가 과외인데 과외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개인화된 과외, 피드백,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진도를 잡아준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지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또 좀 타격을 받을 만한 교육 다음으로도 여기도 조심해야 돼 이런 분야가 있을까요? 뭐 순서가 있다기도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를 자주 보게 되면 금융계나 또 통신업계를 보게 되면 콜센터에 대한 인력이나 비용이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사람 콜센터가 있고 ARS로 응답해 주는 게 있는데 이 ARS를 통한 고객 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흔히 뭐 농담 삼아 수문장이라고 보거든요. 전화가 오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못 만나게 막고 있는 서비스.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시간만 끌고. 근데 여기에 이제 사람처럼 대화하면서 버튼 1번, 2번이 아니라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들어오면 두 가지를 뭉쳐버리는 게 되겠죠. 그래서 콜센터를 갖고 있는 국내 대규모 기업들이 많은데 다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고 일부 프로젝트들이 이미 시작이 좀 됐습니다. 그렇게도 그럴 수 있겠구나. 최근에 저도 네이버 보니까 뭐 댓글들 보면은 진짜 AI가 다른 광고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거 광고 시장에도 들어올 수 있나 AI가? 그럼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뭐 특히 인플루언서나 전문 블로거들 중에는 국내나 해외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포스팅하는 것들을 인공지능 도움 받아가지고 수르륵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 취향 쪽으로 조금만 바꿔갖고 업로드 속도를 높이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장의 규모만 해도 벌써 적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나눈 얘기들만 해도. 뭐 교육, 그다음에 콜센터, 광고 엄청난 시장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인력 기반의 사업들이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들이었는데 그만큼 실업자들도 계속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네요. 사실 이 세 직종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교육이긴 하지만 어학교육이 대화해 주는 것이 어찌 보면 약간 매뉴얼화된 거예요. 그 교재를 놓고서 보통 수업을 하니까. 그리고 또 콜센터를 보게 되면 동일한 업무를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직군의 특성을 보게 되면 감정 노동이 심한 직종이에요. 사람을 상대한다, 가르친다 이런 거는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죠. 이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업무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AI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하기가 좋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화가 돼서 이제 무인 편의점도 나오기 시작하고 무인 가게도 나오고 AI도 나오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생각하는 고민이긴 하겠지만 그럼 나중에 우리 이제 자녀들 이제 졸업하고 대학 나오고 나서 어디에 취업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도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책에서도 뭐 배움이나 아이들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도 다뤘는데 요즘에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님들이 그 질문을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알파고까지만 봐도 우리 아이가 바둑 안 둘 거니까 무관해 하고 행복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우리의 법대 보내려고 했는데 뭐 외국에서 뭐 변호사를 대리라는 게 나온다고 하고 우리 애가 월가 가서 하려고 뭐 아이비리그 경제학과 가려고 했는데 월가 어널리스트들도 블룸버그 GPT하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가 자꾸 나오니까는 도대체 뭘 시켜야 될 건지에 대한 딜레마를 갖고 계시는데 저는 일단 좀 희소식 비슷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인간의 직업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멸이라는 거는 직업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만 자꾸 따지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직업이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겨요. 1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것 때처럼요. 그렇죠. 산업혁명이라면 계속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가 방직기나 방적기로 그건 생각하는 기계도 아니었지만 몸 쓰는 기계였는데
증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이 다 달라붙어 갖고 인력을 했던 건데 예. 증기기관 나오면서 우리가 일거리를 빼앗기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의료산업이 또 확대를 되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 즉 저는 모든 산업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기 때문에 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역할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해. 어떤 새로 생겨날 만한 직장 중에 좀 샘플링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가장 기업들, 그 경영자들 만나면 많이 좀 설득하거나 가이드를 드리는 게 조직 내에서 감정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거나 대응하는 인력들이 있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좀 규모가 큰 직장은 지금도 저런 관이 있어요. 뭐 상담하는 분도 있고 있죠. 직원들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는데 산업화 시대는 그게 아예 없던 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직원들의 스트레스 수준이나 갈등 관리를 잘 안 해주게 되면 성과가 뚝뚝 떨어지고 사람이 떠난다라는 걸 우리는 알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미흡해요. 여러 가지 논문이나 연구 실적들을 보게 되면. 그래서 미래 조직에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인간의 감정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유럽에서는 그런 접근을 아예 금지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읽고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과 관련된 직군들이 전 사람의 역할로 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게 되면 미래의 유망한 직종 중에 자꾸 저런 걸 많이 꼽으세요. 뭐 전문직 중에서 의사 중에는 정신과, 그다음에 심리치료사, 심리상담사 이런 것들. 네. 좀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감정은 AI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감정을 그런 것 같아요. 기계를 통해서 제 감정을 측정하는 건 기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감정을 측정했을 뿐이지 기계가 저한테 공감을 한 건 아니에요. 측정과 공감은 다른 거거든요. 공감이란 말은 얘도 감정이 있어서 저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고 측정은 너는 지금 불쾌감이 5, 유쾌감이 3이구나라는 거 수치로만 보여주는 건데 이거 갖고 얘가 나한테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인간한테 과연 어떤 임팩트가 있을까? 좀 낮을 거라고 봐요. 이런 상태는.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AI 붐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양자 컴퓨터까지도 이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뭐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데는 GPU가 원래 뭐 블록체인 S에다가 AI를 넘어오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마켓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모든 게 커진다라기보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다 팽창하는 게 맞는데 질적으로는 당연히 GPU나 NPU 쪽 시장이 커지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은 저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계속 좋아지긴 했는데 지금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을 다루는 기업들이 겉으로 좀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뭐 예를 들어 챗 GPT를 한 달에 $20 쓰고 있는데 근데 정말 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뒤에 거를 보게 되면 이거 사실 한 10배 내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많은 컴퓨팅 파워랑 전력, 냉각수를 다 쓰고 있는 건데 이 원가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뒤에서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는 결국 장기 투자인데 뭐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냐면 컴퓨팅 인프라가 성능이 급도로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이 하나의 일례죠. 그럼 대충 뭐 양자 컴퓨팅이 원래는 2030년 정도를 좀 범용화 시점으로 봤는데 최근에 보면 그게 뭐 1년, 2년 점점 당겨지고 있어요, 예측이.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이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지금보다 컴퓨팅 파워는 몇백 배 정도 올라가요. 반면에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공간이 이런 거는 몇 분의 1로 다운사이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갖고 있는 만약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 크기만 봐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우리가 AI를 써도 충분히 감당할 수준으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비용 문제나 에너지나 뭐 냉각수의 문제 많은 것들이 풀리리라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챗 GPT를 나중에 $20로 한 다음에 사람이 적응되면 비용을 올려서 돈을 버는 개념이 아니라 이 그 제조 단가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게 된다. 지금 사실 그 인공지능 파운데이션이 어떤 분들 그 얘기도 하세요. 우리나라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막 만들지 않냐고. 근데 파운데이션 하나 만드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리스크도 크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몇십 개가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가늠하기 정확히는 어렵지만 아무리 많이 나와도 20개 안쪽으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몇 개의 파운데이션이 시장을 약간 도미넌트한 쪽으로 가는 건데 그들도 당연히 모든 플랫폼 시장 그랬듯이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초기에는 추열하면서 이거 시장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럼 이제 이 AI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면 클라우드 사업과도 연관이 있나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당연히 뭐 폰이나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AI를 들어가지만 사실 뒷단에는 어마어마한 연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재는 사실 NPU보단 GPU가 들어가 있는 서버렉에서 엄청난 파워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당연히 그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 쓰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체의 소비는 증가하는 거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클라우드 들어가는 뭐 건설하는 전문 업체, 클라우드 전기를 공급하는 업체, 네트워크 공급하는 업체 다 산업 자체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제 뭐 AI 하다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저희 메타버스도 생각나고 네네. 작년에 또 메타버스 하다 보니까 또 코인도 생각나고 네. NFT 다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결국 그때 보면 최고 수혜주가 엔비디아였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래픽카드 회사가 왜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건지, 그래픽카드가 이 산업에서 왜 중요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전산 쪽을 공부하시지 않은 분은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가 있는데 컴퓨터의 뇌에 해당하는 게 흔히 CPU를 얘기하잖아요. 예. CPU는 모든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데 얘는 복잡한 공식을 다 처리해요. 근데 문제는 범용성이에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GPU는 뭐냐 하면 단순한 곱셈을 동시에 여러 개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운이 좋게도 단순 곱셈이 들어가는 게 필요했던 게 블록체인도 그랬고 예 그때 그래픽 메타버스 할 때 그래픽도 그랬고 왜냐면 빛 추적하는 것도 곱셈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인공지능에도 결국 매트릭스의 곱셈이에요. 즉 얘는 곱셈을 잘하는 걸 만들어 왔더니 잘 쓰이게 된 거예요. 그럼 운빨인가요? 사실 저는 뭐 젠슨항이 이걸 90년대 만들 때부터 이걸 예측했다고 보지는 않고 예. 상당히 운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CPU는 그러면 인텔 하면 CPU 뭐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면 CPU의 세상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CPU 갖고도 이게 다 되기도 돼요. 근데 문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죠. CPU로 윈도우나 그런 거 돌리는 건 잘 들어가 있어. 얘를 돌려야 되는데 얘는 그거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나온 약간 새로운 기술들은 얘를 통해서 더 가성비가 높게 잘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얘는 그대로 정체된 것처럼 그냥 쭉 가는 거고 얘는 시장이 확 커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오는 또 NPU까지 가게 되면 NPU는 그럼 인공지능 처리를 GPU로 하는 게 최선일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흔히 휴대폰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카메라 초점도 잘 맞춰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신기할 정도로 배경 같은 것도 잘 지워지잖아요. 요즘에 카메라에 있는 기본 앱으로. 크로마키 기능이 있죠. 그게 일례로 NPU 기능이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NPU는 자기가 사전에 했던 걸 바탕으로 학습이 되면 그 다음에 추가 계산을 안 해버리고 그냥 해버려요. 근데 GPU의 문제점은 매번 다시 계산해요. 근데 인간의 머리는 보통 한 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결과치 바로 던져버리거든요. 우리가 곱셈, 구구단 외운 것처럼. 그렇죠. 9872. 바로 나오는 것처럼. 그게 NPU인데 시장이 그래서 이제 GPU가 이제 메인이지만 NPU 쪽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NPU를 그러면 뭐 만들고 있는 회사가 우리가 알만한 회사 중에 있어요? NPU는 사실은 몇몇 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얘기도 좀 조심스러운 것 다 작은 회사. 좀 작은 회사들 치고 올라오면서 작은 회사들이구나. 국내 회사들도 그 스타트업이 몇 군데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CPU, GPU밖에 몰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양자 컴퓨터 같은 QPU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또 그래서 다 이제 개념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했을 때는 CPU랑 GPU의 선택 범위가 아니라 점점 넓어질 수 있다는 얘기네요. NPU를 큰 회사들이 저는 안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애플의 그 M2 칩에도 NPU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NPU 시장 많이 얘기하게 되면 스타트업을 얘기를 많이 해요. 해외나 국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을 얘기를 하는 게 좀 조심. 그렇죠. 작은 기업들이라.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저는 우려되는 게 AI로 하면 스마트 팩토리랑도 생길 거고 AI 자율주행차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킹 당하면 이거 끝나는 거 아닌가? 뭐 디지털 보안이 좀 취약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보세요? 문제 생겨요. 실제 이건 뭐 이거까지는 비밀이 아닌 것 같은데 국정원에서도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국정원에서도 최근에 이쪽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를 과거에는 국정원 입장에서 나하고 무관했던 거 같은 거예요. 국정원하고 바둑하고 몇 상관이 그렇죠. 뭐 바둑을 해킹하든 말든 뭔 상관이겠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만약에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GPU만 해도 사실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로봇, 인공지능 다 들어가다 보니까는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적인, 기술적인, 물리적인 보안 수단으로 통제가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는데 당연히 빈틈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사실은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각 기업들도 제가 앞서 뭐 또 교육의 접목이 된다, 컬스타의 접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ISMS라고 하는 보안 관리 체계로는 이게 충분히 커버가 안 된다.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걸 다시 또 투자를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사안이에요. 어이구. 그러면 그 보안에 대해서 지금 기술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실은 약간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그래서 일부 기업들은 이걸 좀 이제 강경하게 좀 제가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기업들은 새로운 거 투자를 할 때 흔히 리스크라는 걸 계산을 하거든요. 예. 이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이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가지고 수학적으로 이제 투자 여부를 계산하는 건데, 일례로 금융권에서는 가장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만약에 금융상품의 판매나 소개까지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일반 상품은 괜찮은데 금융상품일 경우에는 국내 법규상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금융회사가 굉장히 페널티를 세게 물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회사는 당연히 의사결정할 때 아직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보안 체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 업종은 사실은 그런 페널티나 이런 거 좀 자유로워. 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정도야. 그러면 사실은 좀 고객한테 욕을 먹더라도 사람 한 100명 잘라버리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들은 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는. 예. 아, 그러면 AI 업종에 투자할 때는 이제 규제 면도 좀 고려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사실 보안의 리스크는 모든 기업이 다 갖고 있는 건데, 크리티컬하게 책임져야 되는 법률적인 규제나 리스크 부분을 보셔갖고 그게 약한 업종에서 도입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책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디지털 치료제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뭔가요? 디지털 치료제는 사실 제가 올해 CES 갔을 때도 몇 군데 좀 재밌는 걸 봤어요. 좀 재밌게 본 것 중에 이렇게 VR 같은 거 뒤집어 쓰게 되면 CES가 거의 난장판이거든요. 올해 같은 사람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옆에서 핫도그 먹고 아저씨 누워있고 이러는데 명상하는 걸 했어요. 거기서 명상. 오. 딱 쓰고서 이제 씬을 고르는데 폭포. 저는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은 없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무협지 같은 거 보면 폭포 밑에서 수련하는 거 나오잖아요. 있죠. 마치 폭포가 있더라고요. 딱 앉았더니 막 소리가 나고 옆에 핫도그 냄새가 나긴 나는데 거기 앉아있는 느낌이 나요. 뭐 그런 것처럼 해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건데 마음적인 거, 일례로 유럽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건 시도가 되고 있어요. 일례로 출산하는 산부인과 그 산모들한테 원래 진통제 같은 걸 쓰는데 진통제가 이제 산모나 아이한테 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산모들이 가급적 덜 쓰고 싶거든요. 고통을 오니까. 그래서 어떤 걸 시도하냐면 VR을 뒤집어 씌워주고 사전에 체크업을 해서 이 산모가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만한 걸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일례로 신혼여행 갔던 공간 같은 걸 보여주거나 뭐 그런 거에서, 또는 나이가 많이 들면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뭐 비뇨기과 시술 같은 거 받으면 요도관 같은 거 꽂을 때 고통이 극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에서 이제 그런 기법을 써요. 특히 또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고 재작년 정도에 미국에서 이제 시행되기 시작한 게 그 아이들 ADHD. 거기에도 이제 비디오 게임인데 얼핏 보게 되면 우리가 했을 때 비디오 게임인데 그게 ADHD를 약이나 다른 의사 매번 만나지 않아도 처방되는 비디오 게임으로 해서 즐기면 질병이 좀 약화되는 거, 이런 것들. 또 인간이 결국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디지털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면은 좀 약간 공황장애처럼 사람들 견디기 힘든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또 VR을 줘가지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그렇죠. 괜찮을 것 같아요. 수면 유도를 좀 해줄 수 있다던가. 디지털 치료제가 근데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외국에서는 약간 저런 사례가 좀 나오긴 했어요. 디지털 약간 마약. 그러니까 디지털적인 자극을 통해서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복용하는 마약 수준까지는 안 갔지만은 굉장히 좀 말초적인 자극을 줘가지고 시도하는 사례들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관계기관의 규제나 그런 게 필요하고요. 국내에서도 식약청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